만나서 반갑습니다. 자유도 학습법에 대해서 강연할 김종호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광덕은 제 호고요. 김종호가 제 이름입니다. 경북 경산이 제 고향인데 고등학교는 이제 포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대학교하고 대학원은 전부 다 서울에서 마쳤고요. 2012년에 처음으로 자유도 학습으로 신한국 교육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018년에 대한민국 미래비전 대상을 수상을 했고 2019년 올해를 빛낸 인물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종신이사로 위촉되어 있고요. 영남일보 교육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자유도학습 전문강사, 경북교육청의 자유도학습 전문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엄청 잘한 것처럼 그렇게 인지가 되시겠지만 사실 고등학교 때 제 입학석 차입니다. 252명 중에 244등으로 제가 입학을 했지만 불과 2개월 후에 제가 도학력평가에서 3등을 했고 첫 중간고사부터 좋은 성적을 내기 시작해서 2학기 때 제철 장학생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주도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동주고등학교 부모님들께서 자유도학습법 중에 여러 부분이 있지만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제일 힘들다는 수학에 대한 자유도학습법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또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부분들을 안내를 해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특히 자유도학습법 중에서도 수학 자유도학습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수학을 지금 공부하기 전에 우리 자기주도학습이 되려고 하면요, 배울 학에다가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익힐 습에다가 포커스를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배울 학에다 포커스를 두게 되면 공부의 중심이 주체가 선생님 쪽에 비중에 가게 되고요. 익힐 습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만 학생이 공부를 하는, 공부는 내가 한다는 공부 주체가 학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할 때는 배울 학에다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가 아니라 배운 것을 내 걸로 만들자라는 익힐 습에다 포커스를 두고, 그래서 자기주도학습의 학습 목표는요, 항상 배운 걸 내 걸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익힐 습에다가 포커스를 두셔야 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는 요 배운 내용들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건 맞는데 학습 전략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짰던 학습 전략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이요, EBS도 보고 학원도 찾아가고 가외쌤도 찾고 이럴 때에 저는 시험 출제위원한테 직접 배우면 제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시험 출제위원을 찾아다녔습니다. 두 번째로 그 수업을 해줄 때 수업 내용을 빠짐없이 제가 필기를 하고요. 세 번째, 이해된 것들은 꼭 제 걸로 복습해서 익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제목과 낱말을 예습하고 수업에 들어갔더니 훨씬 더 학습 효율이 좋아졌습니다. 이 4가지 학습 전략이 특별히 뭐 수업과 복습, 예습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부분들은 없다고 느끼시겠지만 아마 궁금하신 게 시험 출제위원이 직접 강의를 해주냐고. 시험 출제위원이 직접 강의를 해주십니다. 시험 누가 출제하시죠? 예,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출제하시죠. 그래서 시험 출제위원 직감은요, 바로 학교 수업입니다. 학교 수업을 열심히 잘 듣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등한시하고 인강을 듣고 학원을 다니고 가외를 한다는 것은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 출제위원 직감,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제 학교 수업에서 배운 부분들을요, 반드시 반복해서 내 걸로 익히고,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고, 그 다음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확인 질문하고, 민법 노트 작성하고, 다시 복습하고. 이 일련의 과정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여기 공부하게 되는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이들이 수업을 통해서 10개를 배웠습니다. 근데 각과 우리 공부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각은 10개를 배우고 나서 8개라 이해가 되고 나니까 8개는 이해됐으니까 하고 나놓고 자기가 이해 못한 2개에다 몰두를 하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은 학습량이 적을 때 단기 성적 향상을 하는 데에 이런 각과 같은 공부 스타일이 짧은 시간에 공부해서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죠. 근데 어른요, 10개를 배우고 나서 8개 이해를 하고 나더니 저 8개 이해된 것들을 먼저 자신이 복습을 하더라고요. 이 얼처럼 공부를 해야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실력이 향상되게 되죠. 고등학교쯤 되면 우리 동주고등학교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는 지금 갑처럼 공부해서는 성적 내기도 어렵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을 갑처럼 공부하지 말고, 즉 단기 성적 향상, 벼락치기형으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장기 실력 향상형인 얼처럼, 그래서 내가 배우고 이해한 부분들을 반복해서 내 걸로 익히는 데다가 포커스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학에 진도를 나가고 내용을 공부할 때는요, 반드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 중심으로, 교과서 내용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 특히 우리 공부 열심히 잘하는 아이들, 나중에 면접 보거나 지금도 수시 시즌인데 이 수시를 보고 할 때에 그게 쓸 때 선행학습 건절법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학교에서도 지금 많이 안내를 해드렸을 텐데 이 교과 범위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써서 문제를 풀게 되면 다 0점 처리를 하게 돼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과서 내용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요. 문제를 다룰 때도 교과서에 있는 문제부터 먼저 하고, 익힘책이 따로 있다면 익힘책에 대한 문제를 따로 하고, 지금은 거의 합권으로 많이 되어 있는 책들을 사용하던데, 그러면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핵심입니다. 그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문제집은요, 사고 확장용으로만 이용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학생들이 교과서를 등한시하고 문제집 위주의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들은 학습비율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반드시 교과서 중심으로, 특히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익히려고 애를 쓰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내용을 다 익히고요, 문제를 푸는데요, 가끔 가다 보면요, 학생들이 내용을 안 익히고도 문제를 풀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부모들께서 꼭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안 익히고 문제를 풀 수 있겠나? 내용을 안 익히고 문제를 풀 수 있겠나? 그건 정말 어려운 이야기인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나 이럴 때는 뭐 내용이 좀 없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많지만 학년이 조금씩 올라감에 따라서 그 내용을 안 익히고 문제를 푼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쯤 됐는데 우리 학생들이 내용을 완벽하게 익히지 않고 문제를 먼저 풀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안 풀어지죠. 그것은 자신이 애를 쓰긴 하지만 그 애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거의 뭐 고문하는 수준이죠. 내용 없이 그냥 문제만 더 던져주고 풀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걸 10분, 20분에서 풀어질 리도 없고 자신도 힘만 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용을 익힌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내용을 한 7, 80%만 익힌 다음에 문제를 푼다고 하면 한 20, 30%는 또 자기 학대를 하고 있는 시간이 또 생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학습 의욕을 떨어뜨리게 되고 시간도 낭비하게 되고 자신의 수학에 대한 과목을 자꾸 어렵다고 인식하게 되는 이유가 가장 첫 번째가 내용을 안 익히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 그건 잘못된 거죠. 내용은 항상 교과서 내용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을 다 익혔다면 문제를 푸는데요. 문제를 풀 때도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서 맞추기 위해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문제 다 맞출 것 같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말라고 봅니까? 문제를 푸는 목적은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문제를 푸는 목적은 오로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찾는 데 있다. 내 부족한 부분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내용을 익히고 문제를 풀 때에 그 풀어지는 문제보다는 안 풀어지는 문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야 그 부분들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인데, 학생들은 자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풉니다. 그 부분들은 어쩌면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나면 뭐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는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자꾸 거기에 맞았다 틀렸다의 포커스를 두시고 자녀에게 얘기를 하시게 되면 자녀가 어려운 문제를 안 풀려고 하죠. 어려운 문제를 풀어봐야 힘만 들고 그 단계는 자꾸 틀릴 텐데, 틀리면 또 자기도 기분도 그렇지만 또 엄마한테도 혼이 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자꾸 돌다 보면 이 아이는 어려운 문제를 안 풀려고 하죠. 그리고 쉬운 문제, 자신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만 자꾸 반복해서 풀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못 풀겠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나타나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절대 맞았다 틀렸다, 몇 문제나 풀었다 이런 쪽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서 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다루도록 해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빠르게 풀면서 표시를 잘해야 되죠. 빠르게 푼다는 것은 내가 문제를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한 1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그 부분들은 내가 조금 더 애를 써야 되는 부분이고 아직 내게 완전히 안 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표시는 풀긴 했는데 확신이 없는 문제는 물음표, 시간이 오래 걸린 문제는 V표, 못 푼 문제는 별표, 이렇게 물음표, V표, 별표를 해두는 것이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더라도 나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문제를 푸는 요령은 빠르게 풀면서 표시를 하는 거죠. 연습장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이 연습장을 활용할 때 그 문제 하나하나마다 서술형 답안 작성하듯이 그렇게 연습장에다가 풀이 과정을 적어 나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다 연습장에다가 서술형 답안 작성하듯이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두뇌 회전이 느려져서 도리어 사고나 실력을 키우는데 저해하는 방해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문제를 풀 때는요, 간략하게 쓰고 그렇게 문제를 풀도록, 그래서 빠르게 표시를 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그렇게 관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술형 답안 작성은 언제 연습을 하느냐? 제가 뒤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고 나면요, 자, 여기 두 학생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A 학생과 B 학생에게 똑같은 10문제를 줬더니 이렇게 풀었는데 A 학생은 80점을 받았고 B 학생은 60점을 받았습니다. 어느 학생이 미래 발전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느낌상 60점 맞은 B 학생이라고 생각이 드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B 학생이 발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즉 B 학생이 100점 맞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 학생은 1번 문제에다가 V표를 해놨네요. 이 V표는 시간이 좀 걸려서 이 문제를 풀었다는 뜻이고요. 2번 문제는 물음표, 풀긴 했는데 확실하지 않다고 표시해놨고, 3번 문제는 별표, 잘 못 풀겠다고, 또 4번 문제는 시간이 걸려서 풀긴 했는데 확실하지 않다고 표시해놨네요. A와 B가 이 부분들은 동일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A 학생은 보시면 자신이 지금 물음표나 별표가 없이 확실하게 풀었다고 하는 문제들이 틀립니다. 근데 B 학생을 보시면 자신이 물음표나 별표가 없는 문제들은 즉 자신이 맞게 풀었다고, 시간이 좀 걸려서 풀었다 어쨌든 간에 자신이 맞게 풀었다고 하는 문제들은 분명히 다 맞죠. 이 B 학생은 내용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을 문제에 적용시키는 부분도 아주 정확한 아이죠. 그래서 이 B 학생은 공부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공부하도록 지도만 잘해주면 그 부분들은 그냥 이 학생은 아마 바로바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근데 A 학생은 자신이
푼 문제들이 이게 내용이 잘못된 건지 계산이 실수가 있는 것인지 자신이 이게 왔다 갔다 해서 학습 습관에 대한 부분, 내용을 익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문제 적용시키는 부분, 계산에 대한 부분 제대로 하는지 이 학습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다 교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A 학생은 더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려야 될지는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A 학생이나 B 학생보다 더 지도하기가 힘든 학생이 있어요. 즉 한마디로 실력 향상이 더 안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냐면 여기에 표시가 없는 학생입니다. 표시가 하나도 없어서 그냥 풀어놓고 나면 맞다 틀렸다밖에 없는 학생. 이 학생들이 이게 지금 A 학생이 이 표시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학생은 틀린 거 2개만 하게 되겠죠. 그래서 A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래도 문제집 한 권을 가지고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해낼 수 있는데 표시가 없이 공부를 하는 아이는 할 수 없이 문제집을 2권, 3권 자꾸 풀지 않으면 자신이 안 되는 부분을 못 찾아내죠.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빠르게 풀면서 표시를 해놓으면 내가 맞았던 틀렸던 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맞았더라도 내가 뭐가 확실하지 않은지를 꼭 짚고 가고 내가 틀린 문제도 당연히 그렇게 내가 다 짚고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처럼 내가 확실하게 맞게 푼 문제들은 내가 시간이 걸렸던 확실하게 푼 문제들은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그때 시간 좀 걸린 문제들 어떻게 시간을 단축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틀린 부분들 다시 자신이 공부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안 되는 부분들을 하나씩 익혀나갈 때 표시가 없는데 틀린 문제부터 먼저 그래서 채점을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틀린 문제는 표시가 없는데 틀린 문제부터 반드시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V표가 있는 문제 체크하고 물음표가 있는 문제 그 다음 체크하고 별표가 있는 문제는 제일 나중에 체크를 하고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선생님들께서도 또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한테 잘못 얘기해 주시는 거 문제를 다시 풀어라 문제가 틀리거나 사실 잘 안 된 거 있으면 다시 풀어라고 하는 거 그거 좋지 않습니다 문제를 다시 풀지 말고요 자신이 풀어놓은 부분들을 보면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고치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틀렸다고 하면 다시 그 부분들을 문제를 다시 풀어서 그 문제가 맞아질 때까지 그렇게 다시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분명히 찾아서 고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풀었는데 틀린 문제는 다시 푸는 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고쳐라. 그리고 나서 다 되고 나면 이제 풀이를 확인하면서 혹시 다른 풀이가 없는지도 같이 정리를 해두기를 권장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채점 확인했는데 그래도 안 풀어지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내가 선생님께 질문을 하고요. 선생님께 질문한다고 해서 자기 주도가 안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즉 학생이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라고 그랬지. 즉 선생님이 끌어가고 부모님이 끌어가는 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주도적으로 공부하라고 그랬지. 혼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라고 독학하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안 되는 부분들은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선생님께 지도받은 후에 자신이 지도받은 부분들 또는 내가 잘못된 부분들을 한 3-4번 정도 바로 반복을 해서 내 걸로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법 노트를 정리하는데 제가 오답 노트라고 하지 않고 비법 노트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요. 오답 노트는 틀린 문제를 쓰는 거잖아요. 틀린 문제. 근데 제가 비법 노트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안 되는 부분,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써야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써야 될 건 선생님께 지도받은 내용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도받은 내용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는 비법 노트 작성할 때는 문제만 쓰고 이때 비법 노트 할 때 풀이는 서술형 답안 작성법에 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고등학교 오다 보면 이제 복습해야 될 것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틀린 이유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공부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학에 대한 부분들은 이 틀린 이유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틀린 이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문제를 풀다가 틀린 이유를 써라 그러면 이해가 안 돼서 또는 계산 실수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내용이 이해가 안 됐다면 여기에 평면이 공간을 나눈다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됐으면 이렇게 평면이 공간을 나눈다 요 말을 적어놔야 합니다. 그럼 자신이 예를 들어서 계산 실수를 했다면 계산 실수라고 쓰는 게 아니라 5 더하기 7은 12 이렇게 자신이 계산 실수한 부분들을 적어놓으면 됩니다. 그럼 이 학생은 그 부분들이 이해가 안 돼서 틀렸더라도 공간이 평면을 나눈다는 말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그 문제가 풀 수 있어요. 그럼 굳이 노트에다가 그 문제를 쓰고 풀이를 다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은 공간이 평면을 나눈다, 평면이 공간을 나눈다 라는 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되고 계산 실수한 문제는 더더군다나 오답 노트 또는 비법 노트 쓸 필요가 없죠. 계산 실수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7을 13이라고 잘못했다 해서 그 뒤에 게 틀렸다면 5 더하기 7은 12 그것만 딱 적어놓고 복습을 하면 되죠. 근데 제가 오답 노트가 아니고 비법 노트라고 이름을 적은 이유는 바로 그 학생이 지도받은 내용도 정리하고 진짜 틀린 이유 그것만 보고도 자신이 복습할 수 있다면 그런 문제들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정말로 이 부분들은 내가 문제를 적어놔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비법 노트에 작성을 하는데 그때는 문제만 쓰고 풀이는 서술형 답안 작성하듯이 구체적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비법 노트는요 잊어버리기 전에 항상 처음부터 복습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풀고요. 이 비법 노트에 있는 문제를 풀 때도 앞에서 배웠듯이 빠르게 표시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여기 비법 노트의 예시인데요. 이 학생은 지금 제일 처음에 와서 여기 해놨는데 140g인데 120g으로 잘못 계산이 틀렸대요. 그럼 이 학생은 그 자신이 틀린 부분들만 찾으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쓰고 풀이 과정을 서술형 답안하듯이 작성을 하고 답을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비법 노트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노트 내용을 익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문제 푸는 목적 그 다음에 비법 노트 정리까지 해봤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특히 고등학생이 되면 단계 학습을 하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이 단계 학습은요 제일 첫 번째 내용 체계를 잡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내용 체계를 잡는 것. 그러니까 그냥 내용 하나하나가 이해가 된다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용의 체계까지도 다 잡아야 하는데요. 제가 시간이 허락하면 뒤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학습하는지도 안내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체계를 분명히 잡고 그 다음에 확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용이 다 익히지 않고 문제를 푼다는 것은 그 부분들은 자기 학대를 하고 학습률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내용을 퍼펙트하게 익힌 다음에 확인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또 이 확인 문제에 있는 부분들이 아까 전에 문제를 풀면서 빠르게 표시를 한 다음에 자신의 확인 문제에 있는 부분들을 퍼펙트하게 또 공부를 해야 그리고 나서 또 심화 문제를 풀어야 그래야 앞에서 틀렸던 부분들하고 이 부분들이 또 복습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서 안 되는 부분들을 또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내용 체계, 내용을 퍼펙트하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확인 문제를 퍼펙트하게 익히고 그 다음에 심화 문제를 퍼펙트하게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 학습을 해나가야만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의 학습 효율을 극대화시켜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 학습을 하게 되면 우리 교과서 한 번만 공부를 해도 여러 번의 복습을 끝나죠. 요즘도 교과서가 보통 아무리 못해도 5단계를 공부하게 돼 있죠. 내용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예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게 확인 문제, 그 다음 스텝 2, 심화 문제, 그 다음에 중단원 테스트 문제, 대단원 테스트 문제 이렇게 단계가 교과서에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마다 완전하게 공부를 하면서 단계 학습을 해나가야만 우리 공부를 잘하게 되죠. 우리 아이들이 지역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공부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체계적으로 공부하게 하려면 우리 아이들한테
트리노트를 작성하도록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뭇가지처럼 펼친다 해서 트리노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 예시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지금 정리를 한 건데요. 이게 대단원 제목을 쓰고 중단원 제목을 대단원 제목, 중단원 제목, 소단원 제목들을 쓰고 이게 내용을 썼습니다. 이게 A4를 지금 가로로 이렇게 눕혀서 작성을 한 건데요. 이 학생에게 제가 두 가지 내용을 코칭을 해줬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제목을 이렇게 두 줄, 세 줄로 좀 당겨서 쓰고 그렇게 해서 오른쪽에 내용을 쓸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를 하도록 해서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코칭을 했고요. 두 번째는 문장을 그냥 그대로 옮겨 적었던 부분들을 좀 문장을 줄여서 다듬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문장을 줄여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코칭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단출해졌는데요. 그런데 이 학생에게 제가 낱말을 한번 익혀보도록 했습니다. 낱말을. 그래서 낱말에 대한 개념을 정립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트리노트를 작성하도록 했더니만 이렇게 제목에 대한 게 있고 아까 그 문장들이 핵심어 중심으로 이렇게 더 간략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낱말에 개념 정립을 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낱말 개념 정립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제가 TV에 촬영해 놓은 부분들이 올라가 있어서 아마 참고하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트리노트를 작성하는 방법은요. 제일 먼저 제목을 숙지를 하는 겁니다. 제목. 대단원의 제목부터 시작을 해서 중단원의 제목, 소단원 제목 순으로 익혀나가야 됩니다.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순서로 반드시 제목을 익혀라. 이 제목을 익히기만 하면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학습 내용의 흐름이 아주 쉽게 파악이 되고요. 이 제목을 익히는 자체가 체계적인 학습의 근간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내용 이런 순으로 공부를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다면 문제를 다룰 때 있어서는 거꾸로 풀어야 되죠. 내용 한 개만 가지고 안 되면 소단원 제목에 나오는 그 밑에 있던 내용들을 합쳐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소단원에 나오는 내용을 다 해도 안 되면 중단원에 나오는 내용으로 그 내용들을 다 합쳐서 또 생각을 해야 하고 또 중단원에 대한 부분들이 잘 안 되면 대단원 제목을 가지고 대단원 내용을 다 합쳐서 그렇게 문제들을 다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 고등학교 때는 대단원 제목까지 합치는 경우는 잘 없고요. 중단원 정도에 나오는 내용들이 합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제목을 체계적으로 학습을 해두면, 즉 학습 체계를 세워놓으면요. 그 다음번에 아까 사고하는 체계는 거꾸로 역순으로 한 개 내용만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거기까지. 근데 그 내용을 안 되면 소제목에 있는 소단원에 있는 내용들을 합쳐서 문제에다가 적용을 시켜보고 또 그게 안 되면 중단원에 있는 내용들을 적용시켜보고 그렇게 해서 사고를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 트리노트를 작성하는 요령은요. 제일 첫 번째는 보고 옮겨 적는 게 아니고 대단원 제목을 익힌 후에 대단원 제목을 안 보고 쓰고요. 또 중단원 제목을 익힌 후에 중단원은 안 보고 제목들을 쓰고 또 소단원 제목을 익히고 쓰고 내용도 내가 익히고 안 보고 쓸 수 있도록 자꾸 그렇게 애를 쓰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목과 내용은 빠짐없이 작성을 해야 됩니다. 빠짐없이 작성하라고 해서 책에 있는 걸 다 옮겨 적으라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추려서 내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체리노트를 작성을 하고 나면 이 체리노트는요. 항상 잊어버리고 나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면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머릿속에 있을 때에 복습을 해주는 것이 학습 효율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이해가 되고 나면 흔히 그게 머릿속에 익혀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들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머릿속에 있을 때 복습을 해야 합니다. 머릿속에 있을 때 계속 복습을 하게 되면
그 학습 효율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동지고등학교 부모님들께 수학을 자기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들을 영상을 보시고 혹시 자녀분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으시면 자녀분도 같이 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30분 동안 열심히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코로나가 빨리 마치고 나면 비대면이 아닌 직접 찾아뵙고 좀 더 자세하게 강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